네, 이번에 분석해볼 기업은 엑슨모빌이라는 기업이고요. 티커명은 XOM, 미국 본사하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제가 23년 6월 22일에 분석해본 적이 있네요. 그리고 10년치 주가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약간 우상향하긴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크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자, 시총 규모로 보면 한화로 약 500조 원 정도고요. 국내에 비교해보자면 삼전이 지금 412조 원 정도거든요. 삼전보다 이제 100조 원 가량 많은 건데, 지금 엑스모빌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위 석유 메이저거든요. 그래서 석유 1위 메이저 치고는 시총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 같지는 않네요. 엑슨모빌의 시초를 따라가 보면 석유왕 록펠러까지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하고 이게 반독점법 때문에 이 34개의 개별 회사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회사들이 지금 인수와 합병을 걸쳐서 엑슨모빌 같은 기업도 다시 탄생하고 쉐브론 같은 기업들도 다 다시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분리된 회사들이 결국에는 또 합치고 분열되고 합치면서 이렇게 또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엑슨모빌은 지금 사업 보고서에서 본인들의 사업을 이제 5개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업스트림 하나랑 나머지 이 3가지 분야는 다 다운스트림에 해당하죠. 그래서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석유 및 가스 탐사, 그리고 시추 생산, 석유나 원유를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두 다 다운스트림입니다. 원유를 정제하고 물류하고 거래, 그 다음에 원유 부산물로서 폴리머나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하고 또 고부와 같이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원유 메이저답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골고루 사업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문별 매출인데, 원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 부문별 제가 매출을 소개해드렸는데,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고하지 않고 손익을 보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문별 손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출은 지역별 매출로 보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미국이 33%, 그 외의 지역이 67%가량 되고요. 부문별 손익으로 보면 이제 업스트림이 약 72%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을 보면 이제 대략 한 6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스트림이 6에서 70%가량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다운스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제품, 화학, 윤활유 이런 부분 다 다운스트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스트림 제외하고는 다 다운스트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주요 시기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31%가량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 인플레 시기에도 이제 16%가량 굉장히 크게 감소하고, 24년도에는 이제 약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매출의 증감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원유 메이저라고 하더라도 이 원유의 판매 가격을 엑스모빌이 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엑스모빌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구조일 수도 있는데, 이 매출이 굉장히 불규칙적인 건 이제 결국은 가격 결정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모빌 자체가 가격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으로만 팔아야 돼서 이렇게 매출이 크게 증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익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8.2%, 당기순이익률은 6% 정도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요. 이 편차가 굉장히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평균 8%인데 편차가 9% 플러스 마이너스 9%거든요. 그래서 이익률은 굉장히 불규칙적인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매 단가를 엑슨모빌이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한번 원유를 채굴을 시작하면은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시설들을 놀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고정비가 굉장히 큰 사업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률의 편차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재무 상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일반적인 부채 비율이 100에서 200%, 그리고 이상적인 유동 비율을 이제 200% 초과한다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엑슨모빌 같은 경우 10년 평균 부채 비율은 84%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 비율이 101%로 유동 자산이 약간 적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부채는 어느 정도 적긴 한데 유동 자산도 그렇게 많진 않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 부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은 역시 유형 자산이 65%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유형 자산은 이제 원유 채굴을 위한 이제 기계 장비, 시설 장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자산이 굉장히 비중이 많고, 유동 자산인 현금이나 매출 채권, 재고 자산 같은 부분들은 이제 비중이 적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부채도 보면 이제 매입 채무랑 기타 비유동 부채의 비중이 큰데,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채굴을 하면서 외상으로 외상 어음이나 외상 매입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기타 비유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아보면 법인세 부채의 좀 비중이 커요. 그래서 법인세랑 매입 채무 부분에 부채가 좀 많은 편이고, 장단기 차액금은 이제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보실 때는 이자가 발생하는 장단기 차액금, 회사채 발행분이 부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 능력, 그 다음에 부채의 상대적인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복잡한 표를 작성은 해놨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아까 장단기 차액금, 회사채 발행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은 단기 순이익 대비 한 3.8% 정도, 단기 순이익의 3.8% 가량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비중이면은 이자 비용의 부담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 부채 같은 경우에도 단위는 지금 100만 달러인데 쉽게 그냥 1단위로 말을 하겠습니다. 24년 기준 18만 2천의 총 부채가 있는데, 현금화 가능 자산이 이제 9만 3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 현금화 가능 자산으로 총 부채 전액을 상환하고 남는 부채는 단기 순이익을 통해 상환한다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계산한다면 4년 이내에 총 부채 전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즉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으로 4년간 벌어들이면 현재 총 부채 전액을 상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부채의 규모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 적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본적 지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자본적 지출 비율이 5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유형자산이나 생산설비 등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77%로 다소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는 이 정도 유형자산 규모면 한 100% 정도 넘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단기 순이익을 창출을 좀 잘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의 단기 순이익 대비 약 77%가량을 매년 원유 시추 시설이나 정제 설비 등에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은 이제 지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순이익은 충분하게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슨모빌의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00.2%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의미는 단기 순이익의 전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배당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배당 위주의 정책을 하다가 2022년부터는 자사주 매입의 규모도 굉장히 늘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은 굉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엑슨모빌에 대해 퍼 14배, 주가 수익 비율 14배를 주고 있어요. 이 의미는 현재 단기 순이익으로 14년을 벌어들이면 현재 시가총액 전액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과연 시장에서는 이 엑슨모빌이 14년을 버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시장에서는 현재 단기 순이익 수준을 엑슨모빌이 벌어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아무리 이 원유라는 이런 재화가 필수재라고 하더라도 매출의 증감폭이 너무 커요. 이 매출의 증감폭이 너무 크고 거기에 따른 이익률의 편차 역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적인 기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유 메이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규칙한 매출과 이익의 편차를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 아무리 석유, 원유 메이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마냥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상 엑슨모빌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